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책은 관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은이는 The School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알랭드 보통이 설립한 인생 학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소설가이자 철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이 인문학과 실생활의 접목을 목표로 성인을 위한 학교이자 글로벌 프로그램인 인생 학교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 전 세계 몇몇 나라에 위치한 인생학교 각 분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책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그 인생학교에서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해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학교의 그 선생님으로부터도 전혀 절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인간과 인생의 아주 깊은 내면의 솔직한 부분들을 다루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나 자신의 억눌려 있던 부분들이 탁 터지는 듯한 느낌? 그런 뭔지 모를 해방감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대단히 신선하고 솔직하고 대담하고 통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관계인데요. 관계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지만 무수히 많은 복잡성과 미묘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 속에서 특히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인 남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는 풀 수 없었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줄 솔직한 해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무관심 또는 집착의 두 얼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생을 꽤 방어적으로 사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즉,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죽이며 어지간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 관계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접근해야 한다. 사랑에 능숙하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상처와 욕구, 애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남에게 의존할 줄도 알고 자신의 자율성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법도 안다는 뜻이다. 그것은 제법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는 무척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몇 시간 동안은 잘 관리된 유연함을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강한 사람에서 약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다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안쓰럽게도 관계가 막 시작되려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싶고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망설인다. 그 사람은 나와 감정이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처받기 쉽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려고 배워왔다. 게다가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은 관계가 시작될 때에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연인이나 부부가 되면 망설임이나 의구심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함께 살고 있다. 그것도 여러 해 동안이나 재산을 합치고 어쩌면 아이도 함께 키웠다. 그런데 무슨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기묘하게도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에서 여러 가지 비애를 겪는다. 아직도 상대의 지지와 용인을 원하고 열정이 남아있다는 작은 신호를 기대하면서도 상대방에게도 그런 식의 지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해버린다. 관계 초기에 그랬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지지를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대방이 진실로 나를 받아들인다고 좀처럼 확신하지 못한다. 그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걱정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이유로 상대를 의심한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이 흥분하지 않았던 기억이나 사실 그 마지막 잠자리도 아주 최근은 아니다. 어쩌면 새로운 친구와의 대화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전날 밤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고민을 털어놨을 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20분 전부터 나에게 한마디 안 했을 수도 있다. 수년을 함께 지냈고 은행 계좌를 분명히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오래 함께 지냈어도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하고 원한다는 확실한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게다가 그런 재확인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사랑스럽게 그런 요구를 하기는커녕 자신이 스스로 그런 욕구를 인정하는 것조차 어렵다. 대신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불안한 열망이 우회적으로 심지어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위협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원망한다. 하나같이 우리가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따뜻한 애정 표현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전략이다. 우리가 부정해버린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전형적인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정신분석학자들이 회피형이라고 부르는 모습이다. 냉담해지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고 못 박아둠으로써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즉 내가 곁에 있어도 상대방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극단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다. 불륜은 확실한 위장이자 다음과 같은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척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어. 그만큼 당신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렵다는 증거지. 사실은 불륜이 배우자를 향한 기괴하지만 진실한 사랑 표현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위험은 우리에게서 심리 치료사들이 불안형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다. 사소한 잘못에도 끊임없이 질책하며 상대방을 휘어잡으려고 한다. 집안일을 제대로 했는지 늘 확인하고 하기로 약속한 일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호되게 나무란다. 언제나 짜증이 나 있는 관리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당신이 나에게 따뜻하고 애정 어린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봐 겁이 나. 이렇게 마음속에 숨어있는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고 포악한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를 대할 때 상대가 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강인하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방법을 찾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감춰져 있던 나의 면면을 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는 나에게 휘두를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생긴다.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정확히 나의 어디를 걷어차야 하는지 안다. 대단히 섬뜩한 일이다. 자신의 과거 경험과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친밀감이 유난히 두렵게 느껴진다거나 예컨대 내가 연약한 기색을 보일 때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 과거의 나의 실패를 놀리거나 나의 수줍은 희망을 비웃고 두려움을 허점으로 악용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매우 어둡고 치욕스러운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다.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진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이 처음에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를 잘 안다. 이제는 그 위험이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 주기 쉬운 다른 누군가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 그리고 이따금 그들만 아는 사실을 활용해 나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이런 위험은 몇 안 되는 불행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다. 모든 친밀한 관계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이다. 표면적으로는 불안형과 회피형이 보이는 행동 패턴은 모두 끔찍하기만 하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당신한테 관심 없어. 나는 당신을 내 손바닥 안에 두지 않으면 못 사는 괴물이야. 하지만 상대를 손바닥 안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통해 정말로 하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깊은 속뜻은 이렇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당신이 내 약점을 너그럽게 봐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돼. 그래서 철갑을 두르거나 선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들이 큰 소리치는 소리만 들으면 자신이 강인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면 심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는 해도 진심으로 사랑을 애원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취하는 방어 조치들은 역효과를 일으킨다. 굴욕감을 피하려고 냉담하게 굴거나 속박하려고 드는 사람은 결국 매우 이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손상시킨다. 굴욕감이라는 한 가지 문제를 피하려다가 상대방을 몹시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약오르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만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못되고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는 듯 보여도 사실 아주 괜찮은 사람인 데는 그 배경에 지독하게 가슴 아픈 이유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성난 사자 같지만 사실 겁먹은 아이다. 그들의 그런 반응이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인 경우가 아주 많다. 우리를 폭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친밀감에 대한 아주 흔한 그리고 어려운 반응에 조금 더 잘 대처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차분하고 솔직하게 바라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보면 좋다.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가갈 수 없을 때 내가 특별히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물러서는가 공격하는가? 아니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겁먹지 않은 태도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설명하는가? 희망적인 변화는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 동작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물러설 때 정말로 관계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니면 상대방이 속박하려고 들 때 사실은 권위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게 느껴져 달래고 있는 중인데
그 방식이 어설프고 화가 날 정도로 위장을 해서 그렇다는 것을 안다. 이런 변화에는 해석의 변화도 포함된다. 상대방의 행동을 냉혹하게만 보던 나의 관점을 조금 더 자비로운 관점으로 바꿀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향을 먼저 이해했다면 정말 짜증나는 상대방의 모습 뒤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서적인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람도 불안감을 느끼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자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런 욕구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소극적인지도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강해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닭고기를 요리할 때 상대방이 그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을 때 툴툴거리기만 하고 아니면 나는 집에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상대방은 파티에 계속 있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은 한심해 보인다.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작은 표현을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성숙하고 기특한 무언가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항상 호감만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대가 나에 대해 가졌던 환상이 깨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내가 느끼는 불안감은 그들의 사랑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현명한 통찰의 대가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상대방의 호감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나약함이나 집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이상적이다.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더라면 회피나 과도한 비난, 집착 같은 이상하고 부당한 방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둘러싼 우리의 불안감을 다루기에는 이상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 불안감은 간단한 질문 하나로 잠재울 수 있다. 상대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된다. 성에 대해 솔직해져라. 오늘날은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로 우리는 해방된 세대에 속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의미는 곧 섹스는 이제 단순하고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문제라는 뜻이다. 어쨌거나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도 아니고 조신한 척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가 과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전개된다. 수천 년 동안 종교적 편견과 세세한 규칙에 얽매이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인류는 섹스를 둘러싸고 혼란과 죄책감이라는 불필요한 감정에 시달렸다. 자위를 하면 손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의 발목을 곁눈질로 보았다는 이유로 기름통에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믿었다. 발기나 음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어리석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과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사이 언제쯤부터 사정이 나아졌다. 마침내 사람들이 비키니를 입기 시작했으며 자위를 받아들였다. 여성의 음부를 핥는 행위에 대해 점차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포르노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필요한 신경증적 불만의 원인이었던 주제가 무척 편안해졌다. 우리의 조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는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다. 섹스는 이제 우리에게 유용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신체적으로도 활기를 되찾게 해주는 유희라는 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중산층 가정이라는 상황에
테니스처럼 완벽하게 어울리는 취미로 여겨진다. 성적 개방과 진보에 대한 이런 묘사가 아무리 현대 세대를 지켜 세우는 내용이라도 편의상 한 가지 변함없는 진실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섹스와 관련해 심한 갈등과 당혹스러움, 수치심과 야릇함을 느낀다는 점이다. 섹스는 깔끔하게 사랑과 일치되기를 거부하고 여느 때처럼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오히려 단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우리는 섹스를 밝고 모험적이며 강박적이지 않고 깔끔하며 충실하고 안정된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섹스에 관한 관점은 대부분 유별난 편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모습이 지독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적 취향이 어떤 것인지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에게 솔직히 말하기가 아주 두려운 부분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취향 중 일부만 공유하는 데 머물 뿐 더는 드러내지 않는다. 괜히 그러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가질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을 것인가, 솔직해질 것인가 하는 선택을 놓고 대부분의 사람은 전자를 택한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성적 충동에 부담을 느낀다. 괴로워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죽는 편이 낫다고 느낄 것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 보인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자에게 알릴 방법을 찾은 다음에 정말 원하는 성적 취향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딜레마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성적 취향을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느냐이다. 정상적이고 싶다는 열의는 중요하고 감동적이다. 참을성이 있고 조심스러우며 자상하고 민주적이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헌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성적 상상력은 언제나 이런 규범적인 요소에 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혹한 구분을 견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낭만주의의 직접적인 유산이다. 낭만주의는 태평하게도 섹스가 절대적으로 사랑에 동반하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로 격정적이기도 하겠지만 그 본질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상냥하며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멋진 이야기 같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성적 흥분이 지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어이없을 정도로 무시하는 주장이므로 그 말대로라면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부분의 욕구에 깊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직 한 사람에게 성적 호기심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뀐다.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주기적으로 낯선 사람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딱히 매력이 없는 사람과 그러고 싶을 때도 자주 있다. 친절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민주적인 사람이 잠자리에서는 상대를 채찍으로 때리고 아프게 하고 굴욕감을 주고 싶어 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자기를 매우 거칠게 다루어 주기를 바랄 수 있다. 양성애와 근친 상간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유해하고 불결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극도의 금기사항을 탐구해보고 싶은 욕구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싫어하거나 전혀 생각이 없는 상대로 인해 더 쉽게 흥분될 수도 있다. 이런 진실은 단지 가벼운 호기심거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과 놀랄 정도로 대조를 이루는
인간의 성적 취향이 가진 기본 원칙이다. 오르가즘이 끝나는 순간 대다수의 점잖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체계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섹스의 특이한 면을 말끔히 다듬으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멋지게 만들 수가 없다. 섹스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거나 친절하지 않다. 오히려 잔인함과 배신, 일탈, 정복하고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섹스는 사랑 위에 단정하게 앉아있기를 거부한다. 성적 욕구는 아무리 길들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고매한 신념이나 가치 대부분과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갈등 관계를 유지한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쓰고 자만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에게 성적 해방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알고 보면 성적 해방이 단지 비키니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방법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속받고 있으며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다. 진정한 해방은 아직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가 가진 욕구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먼저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